여의도 자사건건 동네 콤비의 날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공식화되진 않은 거죠? 사무총장? 예, 내정 통보는 받았습니다. 통보는 받으셨고요. 예.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인데 내일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도 됩니까 지금? 어떤 거? 선대위 인선 1차 발표. 선대위는 뭐 조금 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고 내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로 넘어간다. 예. 아니 본인이 비서실장 되더니 셀프 임명한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 해명을 좀 해주세요. 셀프 임명. 양쪽 권한을 다지고 있어요. 아니 그 임명권자인 후보가 임명했지 제가 어떻게 셀프 임명하겠습니까? 선대위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면면이 워낙 많아서 예, 제가 일일이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예, 확인해 주실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조직도 저희 준비해 놓은 거 있죠. 예, 그걸 좀 보죠. 후보는 확정이 돼 있고 총괄 선대위원장도 확정이 돼 있는 거죠.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상임 선대위원장은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일단 들어가고. 글쎄 뭐 그 부분은 이하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상임과 공동을 통합해서 운영할지 네. 분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뭐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름도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던데 예. 어떤 역할을 좀 맡으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글쎄 뭐 경선 때부터 여러 차례 자문을 구하고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어느 정도 뭐 일정한 역할을 맡지 않겠냐는 것이 제 추측이고 최종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판을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한 다음에야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예, 두 분 우선 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기로 한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두 분이 만나서 좀 의견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뭐 최종 인선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혹시 논의가 좀 어렵게 꼬여가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니 뭐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예. 두 분 간에는 아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워낙 많은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자리에 예. 거명을 하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좀 주목되는 이름이 좀 있으셨어요, 의원님?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 거를 제가 좀 합리적으로 좀 지적을 해볼게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거. 당 대표는 직접 선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당을 대표하는 것은 당 대표고요. 물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당원들에 의해서 국민들에서 뽑힌 당 대표가 그냥 일 개인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준석 당 대표를 뽑아준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뽑히고 어쨌든 지금 지지세가 있는 것은 뭐 공정함, 뭐 부패척결 이런 이미지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부패 전력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동아은행 뇌물 사건으로 실제로 실형을 산 사람이거든요. 추징금도 받고. 그러면 과연 윤석열에게 이미지화돼 있는 공정, 부패척결 이런 거하고 맞는 거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처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재호 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가 전권을 갖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선대위원장은 참모인데 리더도 아니고 근데 전권을 달라 말라. 내가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다. 이거는 본인이 선출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 말대로 자리 사냥꾼의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은 제가 듭니다.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뭐 민주당하고 저희들하고 좀 당헌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저기 당무 우선권을 후보자에게 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희 당 당원은 우리 당 당원은 저기 후보자에게 당무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저희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선거대책기구의 장이 즉 선대위원장이 선거 기간 동안은 당무를 통할 조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에 의해서 후보자, 선대위원장, 그다음 당 대표 이런 식의 서열이 매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뭐 당헌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 뭐 부패 전력자라고 자꾸 비판하는데 김종인 박사 필요할 때 민주당도 모셔가가지고 20대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실 때는 괜찮고 우리 당에서 활동할 때는 비판하는 거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박사께서 정권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또 본인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에너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와의 그런 소통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일할 수 있는 여건 예. 이런 발언을 해오셔서 예. 그 일할 수 있는 여건의 핵심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 이제 선대위라는 것이 조금 이 현역 의원 중심으로 구성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현역 또 중도에 계신 분들 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선대위에 포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 달리 뭐 내가 무슨 뭐 어느 총괄본부장을 내가 임명하겠다 이런 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리라고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일 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분이.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경선 캠프에서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사실은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파리떼다, 하이에나다, 뭐 자리사냥꾼이다 그러면은요. 열심히 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설령 그분들이 자리를 비껴나고 이선으로 물러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사람 심겠다. 이것밖에 안 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하고 난 일하겠다. 나머지는 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기로도 윤석열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묵묵하게 일했던 의원들은 이게 뭐냐는 거죠. 무슨 점령군도 아니고 왜 이러냐.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무슨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하겠다. 그럼 실권을 쥐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밖에 두면 더 공격할 거예요, 국민의힘. 근데 내부로 들어오면 더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밖에 둘 수도 없고 안에 둘 수도 없고 그냥 계륵 같은 존재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장의 전체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출세욕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대선 캠프나 선거 캠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파리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정권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도와주려고 오시는 거지 본인이 이제 그 연세에 무슨 뭐 선출직, 뭐 임명직을 바라겠습니까? 선출직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더 문제가 있다. 근데 제 얘기가 이렇게 보고 아니고요. 있습니다. 이재호 고문이나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정권 교체에서 일을 하려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홍준표 의원은 뭐라 했냐면 몸값 흥정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빗대서 한 얘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는 아니 킹메이커도 아니지만 킹메이커는 한 번 하는 거지. 뭐 할 때마다 그러냐. 근데 사실은 킹메이커가 아니라 될 사람 옆에 그냥 가 있는 재주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한다 이거보다도 사실은 6.3%밖에 차이가 안 난 차점자인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홍준표 없이 김종인 데려오면 홍준표는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왜? 동아은행 뇌물 사건 때 직접 수사한 검사가 홍준표 검사하고 홍준표 의원이 개인적으로 저 만날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10분 만에 자백받았다고 김종인. 그러니까 둘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같이 그런 문제가 더 크죠. 아니 정권 교체하는 대의를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분들도 다 성숙한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을 위한 길인가 또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다 판단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개인적인 구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권 교체하는 대의를 위해서는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후보께서 또 이 두 분, 또 홍준표, 유승민 경쟁 후보를 선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후보가 인터뷰 때 이야기했던데. 예, 뭐 전화는 뭐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노력하면은 받지 않겠어요. 또 그분들도
마음을 또 좀 다스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 이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또 이 언론계에서는 너무 급해요. 저도 뭐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선해 왔습니다만은 그 쓰라리모아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은 그런 시간적 여유도 안 주고 당장 뭐 하루 이틀 내에 찾아가라 그리고 하루 이틀 내에 만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이 또 언론계가 아닌가, 우리 정치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김종인 그 대표의 그 메시지 파워라는 거는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핵심을 찌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만 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출마했다가 불출마 선언하고 안철수 밀지 않았습니까? 그 해안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하여튼 공천 잘하시기 탈락시켰다고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요. 바랍니다. 아니, 지난번에 공천 탈락되더니 많이 출세하셨습니다. 2년 만에. 그런데 이 조직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국민통합위원회를 후보자 직속으로 두는 방안 자체는 확정이 좀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뭐 중도라든가 탈진보 또 호남 지역 인사분들 또 비당원 이런 분들이 선거 캠프에 좀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민통합위원회 안을 저희가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자 직속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맞습니다. 그 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 후보께서 정치 참여를 하면서부터 김한길 대표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수시로 전화나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과 공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위원장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셨거나 그런 그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부분은 뭐 후보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아마 쭉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오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일 수도 있겠네요. 국민통합위원장은 양 당이 다 선거 때 만드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저희는 이제 김홍걸 의원이 이걸 맡아서 주로 이제 호남 쪽 뭐 동서화합 이런 거 이제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기사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김한길 대표가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선후배 관계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들도 이제 갔는데 사실은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그렇죠. 왜냐하면 광주, 호남 이런 데서 이래?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뭉쳐야지 이런 역결집 효과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결정이 안 됐다니까 제가 뭐라고 코멘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안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우리 후보와 만나서 지금의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은 과거 민주당의 전통을 개성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전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과 인사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쭉 좀 했고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김종인표 기본소득, 뭐 약자와의 동행 이런 기치를 들 것이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더라고요. 김종인 대표께서 우리 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이 계실 때 약자와의 동행, 그 다음에 국민통합을 부르시면서 호남 행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빈곤과의 전쟁, 코로나 대책은 우리 후보가 누누이 강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 조직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위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소득은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돼 있는데 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구체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답게 하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가 오늘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입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영위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내에 굉장히 반발하고
그래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역정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 도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만약에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막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권성동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그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다 지금까지 공개 비판했는데 아니,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의 또 하나의 이제 분란이 되고 그 방향키 이런 그런 조각배 같은 그런 hin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불만을 그래도 꾹꾹 누르고 있던 의원들이 아니 이런 좌파 정책을 막 얘기를 해? 뭐 이재명 기본 시리즈 힘 실어주는 거야?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감자다. 김종인 위원장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기본소득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그건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라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적용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같은 개념인지 아닌지도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고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뭐 월 한 300 정도 줘서 최저 생계비 정도는 줘야 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재명식으로 뭐 30만 원, 50만 원 이게 무슨 기본소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그래서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기본소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아동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 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동 기본소득입니다, 이게.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의 대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여기도 그런 개념으로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은 노동의 대가 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당장 매달 10만 원씩 못 주면 두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주자라든가 이런 논의는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이번 대선에 저는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안이다. 이거는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내가 대통령 되면 50조 풀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재난 위로금 같은 경우 25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5조 대 50이에요. 토론해야죠.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기본소득도 대선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반론을 좀 듣고 갈까요? 아니 뭐 반론 없어요. 뭐 어떤 그런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격렬하고 아주 뭐 대립적인 그런 토론하는 거는 저는 적극 장려합니다. 예. 네. 더구나 지금 또 아무래도 예산 TV 국회 토론에서 그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아주 양 후보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사건건 플랫폼은 열려 있다는 거. 네. 양당의 정책 토론은 정말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추가로 방역지원금을 지불할 것이냐, 줄 것이냐, 아니면 두텁게 손실 보상을 예. 해줄 것이냐, 이거는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는 정책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근데 왜 국민의힘 선대위만 얘기하고 민주당 선대위는 얘기 안 하려고요.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네.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대위가 일찍 출발했는데 왜 임팩트가 부족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네. 의원들 만나서 네. 아 정말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또 했던데. 거기 참석했던 의원하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얘기를. 근데 이제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2002년 대선 때부터 여러 가지 대선 때 이제 로드맵도 그리고 책사 역할도 하고 브레인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부족한 게 뭐고 이런 게 이제 보이겠죠. 근데 저도 이제 문제점을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뭐 그냥 기계적 원팀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질적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왜냐면 농번기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 하는 것처럼 선거는 너나 없이 다 필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선거하면 이해찬인데 이해찬 전 대표가 역할할 수 있게 뭔가 좀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도 선수인데 왜 놀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 더 채우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후보의 장점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은 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그림자 역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저도 여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 의원도 구체적으로 뭔가 역할을 좀
맡으실 생각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맡았습니다 이미. 잘 안 보여서. e스포츠 위원장입니다 제가. e스포츠 위원장. 네네. 후보도 어제 아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 경력에 비해서 직책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아니, 역할이 저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비서실장 사무총장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장이에요? 양지에서는 후보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의 이념인데. 좀 조언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일단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선대위가 일찍 발족을 했잖아요. 저희들은 아직 발족도 못했지만은. 그런데 이게 직책을 보면은 이게 일하는 선대위라기보다는 좀 보여주기식 선대위 같아요. 한 직책에 뭐 8명씩 있어요. 어떤 경우 보면은. 비서실장도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좀 친한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볼 때마다 그래요. 이번에 뭐 맡았어요, 선대위 하면은. 뭐 무슨 본부장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이러면 많아요. 그럼 실제 일 하나요? 아니요. 이름만 걸쳐놨죠. 뭐. 그 누가 일하나요? 이러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친한 의원 만났더니 이 선대위 이 핵심이 이 너무 문제가 많다. 또 이런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후보가 좀 더 돋보이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오도를 해가지고 민주당에 참모해가지고 요새 후보가 갈팡질팡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이미 선거 끝난 거 아니냐.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그래요.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데 나는 알고는 못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당인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지만은 내가 그냥 뒤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도 있어요. 제가 다 듣고 하는 얘기, 제가 뭐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면에 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e스포츠 2030 예. 게임 세대들을 위해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좀 직책을 제가 맡았고요. 좀 전문성을 살린 선대, 일하는 선대로 바꾸려면은 조금 체제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문제는 선대위가 문제가 아니고 후보 자체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게 뜨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선대위 도움 좀 주시려니까 또 후보 이야기를 아니 아니 저 정청래 의원을 저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바꿔놓으면 확 달라지죠. 그 권성동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몇 군데에서 아픈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몸집이 크다 보니까 걸음이 느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이제 원팀 매물이다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냥 의원들 배치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그 권성동 의원이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에 알면 못 돕는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직접 들었어요. 전대지 않고 직접. 저는 윤석열 후보의 소위 말하는 본부장 리스크,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어느 뭐 잡지의 표지 모델로도 나왔던데 그리고 뭐 조만간 좀 이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그 의혹 가지고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점점 본부장 리스크가 국민의힘을 지금 덮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본부장 리스트 꺼냈으니까 우선 본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들었다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부터 나온다는 다 거면은 막혔던 게 다시 재수사되고 있죠. 아니 지금. 정치적인 이건 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부인 리스크 지난번에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통장 내역, 거래 내역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고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논문 그거요. 요즘 논문 표절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돌리면요 6%밖에 안 나와요. 6%. 그리고 이게 실험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그 논문 자체가 남은 그걸 뺏길 수가 없어요. 표절할 수가 없어요. 멤버 유지 이런 걸 어떻게 그걸 뺏길 수가 논문이라고 냅니까? 뺏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심사는 그 국민대학 박사들이 하고 심사위원들 모두 하는 바라니 이거는. 그래서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장모 사건이 이미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건 사법 결과를 지켜보면 되고 이미 그리고 결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장모 사건은. 그거 갖고 탓하는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연좌제 폐지돼 있습니다. 그 본인이 통장 거래 내역을 했다는데 일정한 시기만 지금 했고 그 앞뒤 시기는 지금 아직 미공개된 상태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탈탈 털었다고 했는데 총장 때문에 탈탈 못한 게 많고요. 예를 들면 판사 사찰 의혹이라든가 징계는 정당했다든가 뭐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조사 이런 건 불가피해 보일 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본인은 손준성 검사 지금 수사 상황에 따라서 본인도 지금 수사받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은 본인과 관련된 본인이 증권을 맡겨가지고 했던 그 선수라는 그분도 도망갔다가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도 지금 구속됐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 때 다 털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야당 대선 후보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니까 결국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 털었고 벌써 그 수사가 그 수사 어려운 사건도 아니에요. 일찍 종결할 수 있는데도 계속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선 끝날 때까지 아마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총장 시절에 못했다고 하는데 총장 그 당시 수족이 다 잘린 허수아비였어요. 허수아비였고 서울검사장이 누구였으면 이성윤이었어요. 대표적인 친문검사, 친정권검사 아닙니까? 이성윤 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바꿔서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이런 정치 탄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할 겁니다. 네. 일단 뭐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요걸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간단히. 일단 그 후보자들의 부인들이 본격적으로 아직은 등판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 활동 계획은 구체적으로 좀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빨리 활동할 계획은 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나오면 표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오면 떨어질 거다. 시중에 여론이 이런 거예요. 저런 분이 무슨 영부인이야.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등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 행사당에도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외부 출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보와 같이 동행도 하고 행사장에 같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못 나오는 게 아니고 표 떨어질까 봐. 안 나가는 거죠. 못 나와 표 떨어질까 봐 그건 정말 너무 남을 폄하하는 것이고. 한 표가 지금 아쉬운데 다니면서 표를 그거는 득표 활동을 정말 해야죠. 비방 수준이고. 비방이 아니죠. 아니, 당연히 후보는요 부인하고 동부인하고 다 다니는 거예요 행사. 보세요. 아직 그 후보 등록도 안 했어요 본선거에.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천천히 나설 겁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씨 자체가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은 열심히 하고 굉장히 능력도 발휘하고 전문 사업가로서의 그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지만은 사람 앞에 나서서 얘기하고 대중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손짓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걸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되면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나 보셨어요? 그걸 왜 나무 사생활을 물어봅니까? 아니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럼요. 봤죠. 예. 비서실장이신데 아니 지금 보니까 작전이 윤석열 후보는 말만 하면 막 실언, 망언 이렇게 되니까 가급적인 말을 안 하고 말 안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고 부인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못 나오게 막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의혹도 아니에요. 있어요. 절대 아니고 남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올 거고요. 이제 뭐 앞으로 무슨 종교 행사나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얼굴을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청년 기후 활동가들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 있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정문에다가 목을 걸고 끌려나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20일간 석탄발전소를 닫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단식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때 그 도로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한 행동이었는데요. 누군가는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아니면 무모하겠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을 또 미래를 대신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고 기성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미뤄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선택 그리고 저항 방식 그런 것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범법자, 저 전과자입니다. 범법을 하는 때도 있죠. 범법자는 몰릴 때도 있죠.
투쟁의 양식이 선을 넘을 때 아마 본인도 그런 걸 한 거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걸렸겠죠. 그게 이제 옳은지 그런지는 사실은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이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더 큰 효율성이 있을 수 있죠. 응원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야당에서는 불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한다. 때법 정부를 예고했다. 이렇게 비판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 우리가 지하철 노조에서 투쟁을 할 때 준법 투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앵커도.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배차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빠르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준법 투쟁을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처럼 하다 보면 준법 투쟁 같은 성격의 투쟁을 하다 보면 범법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예를 들면 집시법 같은 경우도 하다가 도로에 나오면 다 도로교통법 위반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이든 어디든 아니면 뭐 극우단체 태극기부대든 하다 보면 그 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 입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죠. 물론 다 껌껌이 쪽쪽 이렇게 하진 않지만 경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투쟁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죠.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듣고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의아한 발언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지향하는 분이 범법을 해도 괜찮다? 목적의 정당하면 수단은 불법적인 것도 괜찮다? 이거 조장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던진다는 거는 말려야죠. 그렇게 과격한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타이르고 그다음에 설득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표를 위해서는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더구나 자리가 또 이게 기후 활동을 하는 청년 운동가들을 만난 자리여서 아마 더 감정이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유권자들이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힘들다고 자주 좀 입에 올리고 당도 좀 더 나서달라.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국간지기들이 왜 이러느냐 이런 발언 많이 하잖아요. 지지층들을 의식해서 한 발언. 아니 그렇다기보다는요.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외교안보 국방에도 외교부 장관의 멘트와 포지션, 국방부 장관의 멘트와 포지션, 통일부 장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렇게 하는데 또 국간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포지션에서 또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쨌든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 일정이 굉장히 많고 또 일정이 없는데 놀고 있고 뭐 잠자고 있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신체적으로 몸이 피곤한 건 맞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선대위 문제를 지적했듯이 후보가 되면은요 선대위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일 급한 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 심정이 다 돼달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이재명이 돼달라 그런 부분으로 저는 뭐 윤석열 후보원들 당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가 최고 지도자를 바라는 분이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도와달라 그리고 좀 협조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 탓하고 말이에요. 언론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는데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치열한 경쟁 끝에 당 후보가 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격차가 뭐 많게는 20%, 15%, 뭐 10% 이렇게 나잖아요. 그게 쭉 몇 주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절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잘된 거는 모두 캠프 탓이고 못된 것은 전부 자기 탓.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거를 치러야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는 거지. 자꾸만 언론 탓, 캠프 탓, 당 탓
이렇게 하면은 그 탓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해달라고 요구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한 달이 참 아쉽긴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확정하고 선대위도 띄웠는데 크게 바람을 못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한 열흘 정도 이러저런 요구가 있었죠. 그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부각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사그라들고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차점자인 홍준표 의원이 나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예요. 그런데 포탈이든 어디든 뉴스든 뉴스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니 우리의 약점 이런 거는 한 열흘 동안 집중 부각돼서 컨벤션 효과가 없어졌고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차점자가 선대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평온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논란으로 그냥 다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의 아쉬움은 이제 후보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책님은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번지수를 지금 잘못 찾은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못 거뒀냐? 이낙연 후보의 승복 지원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 후보로 확정될 즈음에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이 본격화된 거예요. 그 후에 백현동 등등등등 해서 계속 이 뉴스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 개인의 리스크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안 난 거지 마치 그 탓을 이낙연 탓을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분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보도 행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도 홍준표, 유승민 말은 승복인데 실제적으로 승복 안 해. 이런 보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와 관계없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 개인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백약이 모여라니까요 지금. 곧 본부장 리스크 터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